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동네 잔치래?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잔치가 다 무슨 의미가 있대요. 체면 차린다고 저러는 거지. 분명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반전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하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71살 이정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장터 안쪽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남편 병간호의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제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찹쌀을 씻고 떡을 찌던 제 삶은 늘 자식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멀쩡히 가정을 꾸려놓는 게 제 사는 이유였거든요. 생활은 빠듯했지만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아껴서 모아두는 습관이 몸에 밴 덕분에 세월이 쌓이고 보니 재산이 생각보다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았다는 말도, 며느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말도 꺼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 제가 단 한 번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실수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싶어 동네 어른들과 친지들을 불러 잔치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 그날 하루쯤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도 받고 웃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준비한 그날에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찌르듯 베어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동네 잔치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부부를 위해 아끼고 모았던 돈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부터 먹고 사는 게 늘 전쟁이었습니다. 20살간 넘겨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저 다른 집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약해 늘 병원에 들락날락했고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장터 한쪽에 작은 떡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찹쌀을 씻고 시루에 떡을 쪄내면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둘 저희 떡집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아들이 학용품을 사고 교복을 맞추는 날이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점점 깊어졌고 결국 40도 채 되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울틈도 없이 떡을 쪘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에도 장터에 나가야 했던 제 마음은 누구도 모를 겁니다.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줘도 아들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떡을 팔고 남은 떡은 이웃들에게 건네며 인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버틴 덕에 아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저는 제 한 푼, 두 푼이 쌓이면 언젠가 아들에게 보탬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멀쩡히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쌓이는 건 느리지만 쓰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루 벌이가 조금 나아지면 통장에 넣고 명절 때는 일부러 절약해서 적금을 붓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 떡집 할머니
가진 거 하나도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티 내지 않고 아껴두고 굴려놓은 돈이 조금씩 불어나 어느 순간 꽤 큰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가진 걸 티내면 도리어 더 힘들어진다는 걸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제 삶을 지켜가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이 늘 고단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장터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웃으며 지낸 기억도 많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단골들이 정자씨, 떡이 참 고소하네. 당신 손맛 덕분에 명절 같아. 하고 말해줄 때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웃 바공네 할머니랑은 젊을 적부터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둘이서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에 앉아 수다 떨던 날들, 같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웃으며 뛰어가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다 했다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요. 당신 몫까지 제가 해냈습니다. 그날만큼은 고생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제 곁보다 며느리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명절이면 처가에 더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았고 제 생일 같은 건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라도 다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 인생에 단 한 번 마음을 크게 먹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칠순을 맞아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불러 잔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평생 제 생일은 챙겨본 적도 없고 늘 일만 하다 보니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잔치였지만 그날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동네 잔치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에서 정작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부끄러운 존재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오로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끼고 모아왔던 제 전 재산,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칠순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마을회관을 빌려 음식상을 차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들을 맞이하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평생 제 생일 한번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도 잔치에 찾아왔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둘을 보니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하며 저를 안아주었고 며느리도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가족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저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가 멈췄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동네 잔치래?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잔치가 다 무슨 의미가 있대요. 체면 차린다고 저러는 거지. 분명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게,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밥만 먹으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치에 와서 웃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앉아 있던 둘이 뒤에서는 제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상을 챙기며 잔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박수 소리가 더 이상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속삭임과 아들의 동조하는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
텅 빈 회관에 혼자 앉아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내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건가.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웃어 보이면서 뒤에서는 내 체면을 욕보인 며느리와 아들. 그날의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이 돈,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칠순잔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지만 귀에 맴도는 며느리의 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잔치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찌르는 송곳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 다음 주말 아들네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김치며 반찬거리를 싸들고 가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냉장고도 좁은데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내가 해준 거니 먹어라. 너희 먹을 거라도 챙겨야 마음이 놓이지. 그러자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다 말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음식만 가져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며느리의 본심은 이미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가 처가 쪽에 오래 있어야 해서요. 아마 짧게 들를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끝엔 확실히 시댁은 뒷전이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텅 빈 집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옆집 옥녀 할머니가 들러 정자야, 아들 안 왔어? 하고 물을 때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바쁘다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답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됐습니다. 저를 찾을 때는 꼭 돈 이야기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은 떡집 장사 좀 되세요? 요새는 전세금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부담이라. 이런 말들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작 제 건강이나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오느라 며느리에게 잠깐 아이를 맡겼는데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전화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괜히 버티고 사세요. 솔직히 좀 답답해요. 빨리 집이라도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텐데.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무심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항변도 제 편을 들어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돈, 애들 위해 남겨줘야 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저 애들 마음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꼭 쥔 주먹이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당장 목소리를 높여봤자 저만 더 초라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겠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순잔치 이후로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먹했지만 저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도 하니까요. 그 사이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윤정이가 말이 좀 심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됐다. 나도 애들 마음은 알지. 다들 사는 게 빠듯하니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지. 겉으로는 그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라도 제 속마음을 이해해 주는 듯 했으니까요. 며느리도 얼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한 냄비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좀 경솔했어요. 사실은 잔치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날은 제 기분이 좀 예민했나 봐요. 의외의 태도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나도 괜한 서운함은 이제 잊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변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묘하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틈날 때마다 제 집에 들러 장작도 패주고 며느리도 반찬을 챙겨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가 이제 제정신이 됐나 보다 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어머니 재산 정리되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거야.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집 넓혀 갈 수 있다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고 반찬을 챙겨주던 며느리의 태도가 사실은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 숨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며느리에게 뭐 얘기했어? 하고 묻자 며느리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수다 좀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진짜 본심을 드러내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날 나는 반드시 내 결정을 보여줄 거다. 며느리의 전화를 엿들은 뒤로 저는 매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고 잘 지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만 노린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떡집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재산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머니만 힘들어지니까요.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다고? 갑자기 그 얘길 왜 하니? 아들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도 그러는데 요즘은 미리미리 상속 준비를 해두는 게 당연하대요. 괜히 세금 문제 생기면 손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돈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서 혹시 집 담보, 대출 같은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말 속에는 노골적인 기대와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노후도 아직 걱정인데
너희한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주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집 마련하느라 벅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가진 거 우리한테 주시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도 결국은 저희랑 같이 살아야 할 거고요.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언젠가 당연히 그들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 며느리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20억이라는 돈, 애들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정작 애들은 효심보다 욕심이 앞서 있구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며칠 뒤 동네에서 박옥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괜히 한숨을 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마음 가진 게 아니야. 가진 거 있으면 꼭 시험을 해봐야 해. 그래야 진심을 알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다. 지금은 시험을 해볼 때다. 겉으론 효자, 효부인 척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돈에 있지 않은가. 저는 일부러 아들 부부에게 흘리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 재산을 정리해야겠더라.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라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겠다 싶다. 그 말에 며느리 눈빛이 반짝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괜히 기침을 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표정에는 기대와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 며느리와 아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제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글렀습니다. 처음엔 효심이 늦게라도 싹 텄나 싶어 반가웠지만 며느리의 눈길이 항상 제 서랍이며 통장, 땅 문서가 있을 만한 서류철 쪽을 기웃거리는 걸 보며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도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이라 내가 가진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두 아이 키우고 집 문제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평생 아껴 모으신 돈 결국은 저희 목 아니겠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저희도 계획 세우기 편해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내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아,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중재하려 애쓰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우리 가족 안에서 쓰일 돈이잖아요. 괜히 세금으로 빼앗기느니 저희한테 주시는 게 낫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한 마음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며느리가 몰래 제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다 옆집 옥례 할머니에게 들킨 겁니다. 옥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며느라기, 아무리 시어머니 방이라지만 허락도 없이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게 말이 되나.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내 서랍을 왜 뒤졌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도와? 허락도 없이 뒤지는 게 도와주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며느리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아들이 이제는 제 돈을 탐하는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뒤로 내가 이 아이 하나 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떨리며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믿을 수도, 며느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결심은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 서랍을 뒤지던 사건 이후 제 속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제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법무사랑 상의했는데요. 미리 증여 절차를 밟아두시면 나중에 세금도 줄고 어머님도 편하시대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진 걸 전부 너희한테 주면 편하단 말이지? 아들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결국은 다 저희가 책임질 거잖아요.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책임? 내가 언제 날 책임졌냐? 내가 죽어라 떡 팔아서 내 학비 대고 내 집 장만할 때도 도와줬다. 근데 이제 와서 내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만 곤란해져요. 사실 요즘 동네에서 다들 말하잖아요. 어머님이 가진 돈 많다고. 그 돈 결국은 저희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넘기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굴려드릴게요. 뭐라고?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내가 굴려주겠다고? 제 목소리가 회관 마이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옆에서 듣던 옥내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옥내 할머니를 향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 집안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마지막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곁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몰라준 것들이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은 다 저희 몫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그래. 이게 고집이라면 끝까지 부려주마.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희한테는 안 간다. 차라리 불태워버릴지언정 너희 손에 들어가게는 안 한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비웃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마음을 굳혔어. 평생 아들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해. 그리고 저 애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여주고 말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힘차게 뿌리내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대가를 이제는 내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 값어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 몫이에요. 그냥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 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파고들며 다시는 그들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악착같이 살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우선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떡집 시절부터 돈을 맡겨왔던 터라 지점장도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신 건 처음이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앞으로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는 통장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몇 개로 나눠 분산시키고 일부는 제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들 부부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과 집, 그리고 자금 일부를 내 이름으로 확실히 묶어두고 싶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증과 위임장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며칠에 걸쳐 서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인하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돈은 내 손으로 지키는 거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달콤한 목소리로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건강 괜찮으세요? 저희가 더 자주 들러야겠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탐욕을 저는 이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와주니 고맙구나. 요즘은 내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지.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제 뒤에서는 차곡차곡 판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이동 내역, 법무사 공증 서류, 심지어 옆집 옥내 할머니에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밀 문서를 맡겨두었습니다. 옥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잘했어. 자식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로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회복지단체와 연락했습니다. 제 재산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겁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돈이 정작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울지 않아. 당신 떠난 후에도 내가 잘 버틴 것처럼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는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결심이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주인이고 그 어떤 탐욕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재산 정리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도 한결 숨통이 트일 텐데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준비해 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재산은 내 손에서 이미 정리됐다. 공증도 마쳤고 법적으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넘어가게 해뒀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굽고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 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하지만 너희는 내 등을 떠밀며 돈만 요구했어. 그 순간 가족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평생 모은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평생 아껴 모은 건 너희 주려고가 아니라 내 노후와 내 행복을 위해서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에 묶여 살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돌아와서는 옆집 옥내 할머니와 함께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노래 교실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돈으로 누리는 행복이다. 그 모습이 소문으로 아들 부부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참 즐겁게 사신다던데 그래도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저는 웃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해라. 내 생각은 내가 한다.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고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움 섞인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정자 씨,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먼.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았으니 늦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집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들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손을 벌리던 그 시절에는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언제 또 욕심을 드러낼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고 제 노후는 제 힘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작은 여행이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이든 제가 제 돈으로 누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닫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제 욕심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앉아 내가 너무 단호했나 싶어 가슴이 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릅니다. 칠순잔치 날 며느리가 내뱉던 그 말, 그리고 제 서랍을 뒤지던 손길. 그 기억들이 제 결심을 지탱해 줍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법이지 욕심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삽니다. 옆집 옥내 할머니와 함께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며 제 삶을 제 색깔로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제게 정자 씨, 얼굴이 환해졌네 하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다 하고요.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은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존중과 배려만이 관계를 지켜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 늘 양보만 하던 분, 혹은 내 삶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희생만 해온 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아끼고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정자야, 오늘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웃어라.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